안녕하세요, 홍해걸입니다. 국립암센터와 함께하는 콜라보 방송 20주년 기념으로 암센터 최고의 전문가들을 만나 뵙고 있습니다. 자, 오늘 모신 분은요, 암센터에서 갑상선암 센터장을 맡고 계십니다. 가장 흔한 암이기도 하고 또 많은 분들이 방심해서 또 탈이 날 수 있는 암이기도 합니다. 자, 어떤 점이 중요한 포인트인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유석 선생님 나오셨어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갑상선암 하면 사람들이 인식이 그건 너무 의사들이 과잉 진단해서 너무 많이 떼내는 암이 아니냐, 걸려도 대부분 괜찮다고 하는데 어떻게 네, 생각하세요? 한때 그랬었었죠. 2014년도 정도쯤을 기점으로 해서 너무 이제 열심히 암을 치료를 하다 보니 이제 이게 너무 열심히 많이 뛰고 그것 때문에 불필요한 여러 가지 문제나 그런 것들이 생기는 게 아니냐 그러면서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논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 이제 유행들인 것 같아요. 요즘에 어떤 공감대는 그래도 그것도 암이라고 봐야지 되고 해결하는 게 맞지 않나, 그런 쪽으로 또 조금 그 환자분들도 그렇고 저희들의 어떤 여러 가지 진료 원칙들도 조금 전환해서 그런 쪽으로 또 조금 안정화가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현재 한 직경 한 1cm 정도 내외의 결절이랄까요? 목에서 만져진 혹은 어그레시브하게 적극적으로 조직 검사는 그래도 하죠. 해야 네, 합니까? 합니다. 최근에 나와 있는 건 미국 이제 갑상선 학회라는 곳도 있고 또 한국 대한 갑상선 학회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 대부분 공통적입니다. 적어도 1cm 정도를 기준으로 해서 그거보다 큰 거는 조직 검사를 하는 게 가장 표준적인 처음 출발점이 되고, 이제 1cm보다 작은 경우에는 이제 여러 가지를 조금 생각을 해가지고 결정을 해야지 되겠죠. 그러니까 1cm보다 작은 것은 너무 그렇게 걱정하지는 않아도 될 것 같고요. 근데 1cm가 넘어가면 확실히 조직 검사는 좀 필요해 보이고, 꼭 해야지 됩니다. 만일 거기서 가장 순한 타입이라고 하는 그 유두암 네. 소견이 나오면 그래도 암세포니까 네. 선생님은 수술로 떼자는 주의죠. 1cm보다 큰 암종에서 그 큰 어떤 혹에서 유두암이 이제 발견이 되는 경우에는 사실은 거기에 대해서는 별로 논쟁의 영역이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작은 것들이 조금 논쟁의 영역이 되는 거지. 크고 그러면은 실제 여러 어떤 조금 더 전이의 가능성이라든지 아니면은 주변 어떤 림프절 전이의 가능성이 확 증가한다라는 그런 여러 가지 데이터들이 많이 나와 있고, 이제 그런 것들에 근거해서 사실은 적절하게 거기에 맞춰서 수술을 진행을 하는 게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실제로 그렇게 진료를 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1cm보다 낮은 네, 이제 미세암이 이제 미세암, 문제인데요. 네, 그런 네. 경우는 어떻게 네. 권고하고 있습니까? 미세암 같은 경우에도 사실 이제 또 권고안으로 돌아가면 발견이 되는 미세암 같은 경우에는 일단 웬만하면 수술을 하는 걸 원칙으로 한다는 거는 일종의 불문율처럼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는 그런 것들이고, 그런데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다른 수술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들이 있는 경우에 조금 지켜보거나, 저희가 그걸 능동 감시라고 이제 얘기하는데 능동 관찰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그런 방법도 선택할 수도 있다, 그렇게 권고안으로 되어 있고, 실제로 저희가 진료하는 원칙도 그렇게 크게 다르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 근데 부분들에 대해서는. 능동 관찰이라고 하는 건 네. 다른 부위의 암에서는 네. 찾아볼 수 없는 네. 갑상선암에서만 해당되는, 네. 쉽게 얘기해서 이게 조직 검사에서 암세포가 나오는데도 네. 조금 지켜보자. 네. 좀 퍼질 것 같고 그러면 그때 칼 대서 수술하자, 네. 이런 생각이잖아요. 아까 제가 1cm라고 말씀드렸죠. 작은 암종들은 조금 오랫동안 지켜본다고 하더라도 그게 그렇게 많이 진행을 해서 수술까지 필요해지거나 아니면 수술 방법에 낭패를 보거나 그런 경우들이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것들이 특히 일본을 중심으로 해서 좀 데이터가 나왔죠. 그 부분들에 대해서. 뭐 퍼센트 말씀드리면 한 10년 동안 지켜보면은 이게 수술이 필요해지는 경우들은 한 15% 정도인 것 같고, 여기에 문제가 있어요. 네. 그 15%가 높은 확률인가요? 작은 확률인가요? 낮은 확률인가요? 그게 네. 15%면 참을 수 있는,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확률인지 거기마다 좀 개인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정말 그래서 괜찮다고 얘기하기에는 약간 높아 보이기도 하고, 그렇다고 지금 당장 화급을 다퉈서 수술을 하자고 얘기하기에는 그만큼 좀 높지도 않은 것 같은 그런 정도, 애매한 정도의 퍼센트다라는 게 15%가. 근데 그 15%는 10년 있다 기다렸다가 하면
완치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만 이제 잘 모르는 거죠. 그게 저희가 이제 항상 걱정하는 거는 최대한 갑상선 기능을 보존하면서 수술을 하는 것들이 가능할 수 있었던 그런 케이스들이 나중에 수술이 이제 결정이 돼서 다시 하려고 하다 보니 조금 더 넓게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작게 막아도 될 걸 좀 크게 막아야지 되는 그런 경우들이 생기지 않을까라는 것들이 주로 많이 이제 걱정하는 그런 부분들이기도 하고, 실제로도 지켜봤더니 뭐 예를 들어서 새로운 림프절 전이가 생겼다거나 아니면 다른 침범 소견이 생겼다거나, 그래서 이게 어떤 수술의 범위가 처음에 생각했던 것보다는 좀 약간 커지게 되는 그런 상황들도 실제로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일들입니다. 또 한 가지 문제는 한 20대, 30대 정도의 젊은 그런 분들이 예를 들어서 그런 문제가 발생한다고 했을 때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10년, 20년 데이터 정도까지는 조금 알 수 있는데, 이분들 평균 여명을 생각하면 60년, 70년 정도 더 사셔야지 되는데 그 기간 동안에 괜찮을 거냐, 아니면 어느 순간 수술을 하게 된다면 적어도 지금 수술하는 거에 비해서는 혹시 더 부담이 증가하거나 늘거나 그렇게 되지 않을까라는 것들에 대한 그런 걱정들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젊은 분일수록 네, 조금 더 적극적으로. 오히려 그게 요즘 추세입니다. 그런데 이제 또 환자분의 어떤 마인드도 중요한데, 그렇게 네, 개인적으로. 이게 우리나라 분들은 문제가 있으면 해결을 하고 넘어가셔야지 돼요. 아니 글쎄 아무리 작아도 여기 네. 뭔가 암세포가 있다 그러면 기분이 나쁘니까. 사실은 저희가 이제 부분적으로 갑상선 수술을 하면은 사실은 그렇게 뭐 부담이 생기는 경우들이 전혀 없지는 않습니다만, 수술 자체가 그렇게 수술에 따른 부담이 크다고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긴 수술도 아니고. 그래서 그게 정말로 평생 동안 피해야지 되는 그렇게 큰 부담이라고 할 수 있느냐. 아하. 옛날에는 마초처럼 의사들이 나와서 이게 당신 암이 있으니까 이거 수술 무조건 해야지 되고 하세요, 그렇게 거의 명령처럼 하면은 환자들은 그걸 따라서 하고, 갑상선암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러이러한 상황들이 있고 이런 선택지가 있는데 당신이 원하는 건 어떤 겁니까? 두 가지 중에 정답이 있다라기보다는 당신이 맞다고 생각하는 게 정답에 가까울 가능성이 많다, 그렇게 설명을 하고, 사실은 그 어떤 결정의 부담을 나누는 걸 쉐어드 디시전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그래서 확실히 우리나라는 좀 조금 더 수술을 선택하는 경우들이 많은 것 같아요. 아무래도. 참 재밌는 게 네. 아까 2014년 그 여러 갑상선 논쟁 그런 것들을 말씀을 드렸지만, 그 이후에는 한때는 능동 감시를 선택하시는 분들이 많았었어요. 많았죠. 환자분들한테서. 뭐 안 죽는 암이다 이렇게 네. 알려져서. 그러다가 또 최근 들어서는 그렇게 그거 달고 어떻게 살아요? 그냥 수술하는 게 맞지. 그럼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선택하시는 분들의 분율이 상대적으로 올라가는 거가 한 가지가 있고, 또 특히 또 젊은 분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수술 쪽으로 치우쳐서 저도 조금 설명을 더 드리고 하는 경우들이 많아지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수술과 관련된 트렌드도 짚어주실 게 있나요? 네, 수술도 예전에는 전절제 수술을 거의 대부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전절제 수술을 하고 난 다음에 생길 수 있는 평생 동안 갑상선 호르몬을 먹어야지 되는 문제나, 아니면 혹시 생길 수 있는 어떤 부갑상선 기능 저하에 대한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는 조금 그거는 좀 접고 이걸 제대로 떼는 게 제일 중요한 것이다라고 생각했었던 때가 있었는데, 요즘에는 그런 거 다 생각합니다. 수술을 할 때도 웬만하면 갑상선의 기능을 유지하는, 그러니까 말하자면 부분절제 수술, 반절제 수술을 하는 빈도가 굉장히 높아졌고, 그리고 말씀드렸었던 가이드라인도 그런 쪽으로 많이 바뀌고 있고요. 그래서 거의 대부분의 많은 수술들이 반절제 수술이 됐고, 반절제 수술 환자분들의 4분의 3 정도는 갑상선 약을 드시지 않고 지내실 수 있습니다. 이야, 근데 그 생존율이라든지 네.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보장이 되는 건가요? 조금 때도 많이 진행한 암 중에서 저희가 반절제를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 경우에는 그 예전처럼 전절제 수술하고 방사선 요오드 치료도 하고 하는 그런 치료를 잘 받아야지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고, 제가 말씀드리는 건 미세암들, 저희가 보통 10년 내에 재발할 수 있는 가능성을 한 2에서 3% 정도로 설명을 드리거든요. 그게 긴 기간의 데이터가 필요하지만 이게 대부분의 환자분들은 괜찮다라는 것들을 알게 되면서 실제 여러 가지 생존율이나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해도 기능적인 치료 방법은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쪽으로 많이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 집사람도 한 10여 년 전에 갑상선암 반절제술을 받았는데 정말요? 예, 예. 그게 이제 몰랐습니다. 여포암이었거든요. 네, 여포암. 네,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갑상선암 하면 거북이암, 절대 안 죽는 암 이렇게 하는데 이제 이 여포암이라고 하는 게 독특한 또 하나의 형태잖아요. 네, 네.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전체 갑상선암의 보통 저희가 대략적으로 얘기하면 95% 이상은 지금까지 말씀드렸었던 유두상암이고, 여포암은 2% 정도라고 저희가 비율이 작네요. 비율이 굉장히 작고, 그리고 여전히 분화는 좋은 암들입니다. 그래서
정상세포에 가깝고 그렇게 많이 문제를 일으키는 암들은 아닌데 그래도 유두암에 비해서는 조금 전이를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유두암은 전이를 할 수 있어도 조금 더 그 주변에 좀 심한 종양이나 아니면은 주변부 림프절 전이를 통해서 딴 장기로 전이되는 그런 패턴들을 가지게 되기 때문에 저희가 조금 더 예상을 할 수가 있어요. 그 행동이나 그런 것들을. 그런데 여포암들은 이게 비교적 그 림프절 전이나 그런 것들은 그렇게 많지 않으면서 다른 장기로 전이되는 그런 패턴들을 보이게 되는 경우들이 많아서 조금 더 저희가 긴장을 하고요. 유도암에 비해서는. 그렇지만 그 예후가 아주 많이 나빠서 걱정을 하실 정도는 아니고 네. 충분히 그것도 장기 생존하시는 경우들이 훨씬 더 많은 그런 암종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갑상선암도 이 조직학적인 타입에 네. 따라 여러 종류가 네, 있고 네. 그래서 의견의 의견을 네. 잘 따라야 한다. 가장 나쁜 암종도 갑상선암이죠. 미분암이라는 글쎄요, 게 그런 게 1% 있다면서요. 미만에서 미분암이라고 있는데 그거는 평균 생존 기간이 3개월에서 6개월 정도로 저희가 얘기를 하니까 그러니까. 그런 가능성까지 저희가 다 생각하면서 실제로 갑상선 진료할 때 진료를 하고 있어요. 자, 이제 치료 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 갑상선암의 로봇 수술은 왜 필요한지. 로봇 수술이 실제 중요한 거는 아까 말씀드렸었던 삶의 질이라고 생각해요. 어떻게 미용적으로도 네, 그리고 그런 것들을 최대한 부담을 줄여주느냐 하는 것들도 삶의 질에서 만만찮게 중요한 그런 문제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거고. 로봇 네. 하면은 흉터는 안 생기죠, 당연히. 네, 바깥쪽으로 흉터를 만들지 않게 만드는 거지만 그렇지만 또 다른 부위에는 흉터가 생깁니다. 어디로 들어가나요? 실제로 로봇 수술이 저희 이 겨드랑이 쪽 어. 한쪽 겨드랑이 혹은 양쪽 겨드랑이로 쪽으로 들어가는 방법이 있고 비교적 그리고 최근에 고안된 방법들은 귀 뒤로 들어가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귀 뒤로 해서 귀 뒤에 이제 여기 이쪽에 흉터가 보이지 않으니까 어. 이렇게 해서 이렇게 들어가서 이렇게 갑상선을 제거를 하고 나오는 그런 방법들 귀 뒤 접근 방법이 있고 또 그거보다 조금 더 최근에 만들어진 거는 흉터를 입 안에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깥쪽으로 나오는 그런 흉터는 없는 거죠. 경구강으로 해서 입을 통해서 이렇게 들어가서 잇몸으로. 네, 그렇죠. 갑상선을 제거하는 방법이 있고 그 야. 세 가지 방법으로 하고 있는데 결국은 어딘가에 흉터가 생기고 있는 거죠. 일종의 눈속임이에요. 근데 그 대략 비용은 어느 정도나 예상하면 되나요? 병원마다 다른데 네. 대략 한 600에서 1000만 원 사이 정도쯤 600에서 1000만 원 네, 정도. 그 정도쯤 받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건강보험 적용은 안 된다. 네, 안 되고요. 대개 수술 시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로봇 수술은 저는 주로 이제 한쪽 반절제를 하는 거를 로봇 수술을 하고 있는데 이게 보통 반절제를 열어서 하는 그런 경우에는 30분에서 1시간 정도 시간이 걸리거든요. 수술 시간이. 그런데 이제 이거는 아무래도 이쪽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공간을 확보해서 그 부분을 이렇게 제거하고 하는 것들에 조금 부가적으로 드는 그런 시간들이 있어서 제가 걸리는 시간은 보통 1시간 반에서 2시간 정도 시간이 걸립니다. 네, 마취는 어떻게 합니까? 전신 마취. 전신 마취. 네, 입원은 얼마나? 입원 기간은 거의 비슷합니다. 보통은 수술하고 난 다음에 저는 한 이틀 정도 있다가 열어서 수술하는 방법에 있어서도 퇴원을 시켜드리는데 그거에 비해서는 한 12시간 정도 입원 기간이 조금 더 증가하는 것 같아요. 네, 그 갑상선암 수술의 뭐 부작용 가운데 이렇게 목이 쉰다라든지 네. 뭐 등등 몇 가지 있잖아요. 네. 로봇 수술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저희가 이제 작년에 보고한 리포트가 있는데 네. 이제 그 중요한 거 두 가지는 종양 안전성 자체가 똑같이 안전하냐, 재발률이라든지 그런 거에 별 문제가 없느냐, 동일하냐 적어도 동일하다고 나왔고요. 네, 치료 그다음에, 효과는 동일하고. 네, 치료 효과는 동일하고 합병증 가능성이라는 게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성대마비나 성대마비는 일시적으로 마비가 되는 경우들도 있고 조금 영구적으로 마비가 되는 경우들도 있는데 그것도 열어서 수술하는 방법하고 동일하다. 네. 이미 그렇게 차이가 없다 그렇게 나와서 그렇게 보고를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수술 안전성이나 더 좋지는 않아요. 열어서 하는 거에 비해서. 그렇지만 더 나쁘지는 않은 것 같다 정도가 이제 저희가 낼 수 있는 그런 데이터였던 것 같아요. 그러네요. 네. 자, 지금까지 갑상선암의 최신 트렌드에 대해서 이 분야 뭐 최고 전문가 중 한 분이시죠. 우리 정유석 선생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선생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